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하거나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브가 논란인데요. 이런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공익을 위한 신고인지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20일 새벽, 그러니까 이틀 전에 3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숨졌고 차량은 전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한테 쫓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22일에 새벽 3시 50분경이었습니다. 이 광주시 광산구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이제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를 이제 추돌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차량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전소가 됐고 이 운전자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의 경위에 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량이 당시에 이 다른 차량이 이 차량의 운전 모습을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생중계를 하고 있던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말씀하셨던 음주운전 헌터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유튜버였고 실제 이 음주운전 헌터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들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거되기까지 이 운전을 하고 가는 모습을 찍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혹시나 이 유튜버의 이런 추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유족 측은요,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인 거는 또 맞지만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했냐 추궁하면서 계속 생중계를 하면서 쫓아오니까 이를 피하려다가 화물차와 사고가 난 거다. 그러니까 유튜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고 영상을 이제 당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차가 급하게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차가 튕겨 나갈 정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자체는 굉장히 큰 잘못이 맞지만 이 운전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유족 측의 이야기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크게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과속을 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정말 이 유튜버의 이런 행위 자체가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처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유튜브를 참고인 신분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튜버에게 어디까지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예, 일단 경찰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법리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일단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어떠한 죄를 위반한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검토가 될 만한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사고 당시에 이 유튜버의 차량이 2km 이상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바짝 붙거나 뭐 굉장히 조금 위협적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특수협박죄는 성립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생중계를 하는 모습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게 차량 번호라든지 얼굴들이 식별이 가능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이 얼굴이라든지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또 스토킹 처벌법에서도 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런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를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한 뒤에 뭐 이런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최근에도 쯔양 논란으로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긴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음주운전 의심자를 뒤쫓고 생중계하는 이런 유튜브의 활동을 어떤 공익을 위한 신고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뭐 유튜버들을 다 일괄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그 진위가 무엇이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이것이 정말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공익적인 신고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만약이라도 그것이 나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적 제재라든지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공익적인 신고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의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미술품 재테크를 미끼로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실 이 아트테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아트테크라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고 이것을 구매한 다음에 이 미술품을 전시한다든지 하면 이득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득이 발생한 것을 이 구매한 사람에게 몇 프로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들이 이제 본인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 개념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사기나 이런 부분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 14명이 송치가 된 겁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고 경찰에선 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송치를 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일단 경찰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미술품 아트테크라고 해서 2019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10명 정도에게 이 900억 원 이상의 그림을 판매를 한 겁니다. 뭐 예술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부분 구매를 하면 뭐 다른 사람이 이걸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도 당연히 반환을 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미술품 가격의 월 1% 정도를 수익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 1%를 가져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 경찰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미술품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없었던 것이고 네. 이 1%씩 줬던 것도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한 형식이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은 특경법, 이 특정 경제범죄, 그 특정 경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사기의 혐의로 일단은 이 의유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유사수신 행위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신 행위라는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는 이 어떤 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가라든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죄명으로 해서 이 14명을 송치를 했고 이 중에 3명은 이 도제 우려라든지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이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가 무려 1,100명이 넘고 또 피해액이 약 905억 원이나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미술품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겠습니까? 예, 이 아트테크도 그렇지만 제가 뭐 실제로 봤던 사건들 중에도 뭐 100억 원 훌쩍 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통상 이렇게 그 기망을 당하는 분들이 이 사업자 자체한테 기망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인들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좋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서 너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내가 믿는 사람도 속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떠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스스로 이 사업 자체가 정말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은행 이자율보다도 굉장히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런 수익이 발생 가능한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술품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미술품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 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서 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돈이 굉장히 크게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이 대여가 돼서 수익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온다고만 해서 신빙할 것이 아니라 꼭 가셔서 이런 상황도 꼭 판단을 하시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 것인지도 보시고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어떤 이자율과 좀 비교했을 때 고수익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군요. 예, 그리고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또 사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꼼꼼히 봐야 되는 것이고 당장에 뭐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정말 내 돈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투자 대상이 된 미술품의 작가들의 경우도 저희가 짚어봤으면 하는데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품 촬영본을 피의자들에게 준 작가들 공모 혐의가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만약이라도 이 작가들이 이 이미지 파일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그림을 매도했다라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서의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이 업체에서도 뭐 다른 이유로 이미지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작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이 미술품의 이 가치에 대해서 각 작가에게 조금 더 부풀려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작가도 내 작품의 가치가 뭐 100만 원짜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 고객에게 속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국내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들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출근 2주 만에 추석 연휴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이 가사관리사들은 교육수당도 체불이 됐었고 또 임금이 너무 적다,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임금 문제가 이탈 원인이 될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입국을 했고 네. 이제 숙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5일에 이 2명의 가사관리사가 숙소에다가 짐을 놓고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겨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탈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임금 자체가 결국에는 뭐 숙소비라든지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기대했던 것보다 작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 부분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이 시범 사업이 이제 내년 2월까지인데 내년 2월에 이 시범 사업이 끝나면 고용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탈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내년 예. 2월까지만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전제가 돼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7개월 정도면은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사관리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분명히 초반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견뎠는데도 7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조금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탈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일단 어떤 조금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리업체 대표들 그리고 또 가사관리사 2명이 간담회를 이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라든지 뭐 숙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서울시 측에서 보는 부분은 임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충분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주된 원인이기보다는 다른 부분이 원인이 아닐 것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또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은 이 숙소에 통금이 있다고 합니다. 밤 10시까지 숙소에 통금이 있고 또 그리고 뭐 많은 날은 3군데 4군데의 가정을 이제 이 가사관리사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식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이 이동 과정에서 이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머무를 수 있는 숙소도 이제 정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월급제인데 그러면 매달 말에 이제 돈을 지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돈의 순환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원하는 경우엔 주급제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고용 안정이 굉장히 안 돼 있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관련해서 또 연구 용역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안마 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 끼임 사고로 봉합 수술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안마 의자 제품과 같은 제조사 제품에서 이번에는 강아지가 끼어 죽는 사고가 벌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네. 안마 의자에 이 다리 부분에 이 반려견이 끼어서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네. 이 안마 의자가 이 끼임 사고 방지 센서가 있다고 광고를 했던 그런 이 안마 의자이다 보니까 예. 더 많은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 관련 뭐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는 끼임 방지 기능이 있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이와 달리 사고가 또 났었고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위험에 대한 안내가 이전에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제조사가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건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뭐 면책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일반적인 사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이 부분 배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불법 행위라든지 채무 불이행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손해배상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일단 이 반려견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이 반려견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특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 부분 일단 100%다 과실이냐 아니면은 이 부분 관련 뭐 어떠한 그 주인의 과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이제 그러면 몇 대 몇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총액의 이 손해의 범위에서 몇 대 몇으로 이 부분 분할을 해서 배상의 금액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금 이 안마의자 업체에서는 이 반려견의 장례비와 그리고 이 환불 제품 환불까지는 이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 별도로 또 이제 이 손해액이 산정이 되면 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렇다면 이 광고와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반려견 끼임 사고 뭐 이런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었던 부분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만약에라도 과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 뭐 처벌이라든지 민사적인 배상의 책임 이런 부분은 조금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제품 자체가 이 천이 덧대 있는 다른 제품들은 천이 덧대 있는데 이 제품만 조금 천이 덧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만약 과실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과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마의자 제조사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4가지 사건, 사고 이슈들 김청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